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이번에는 최시은 작가의 그곳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2018년 방마다 문이 열리고 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은 만만치 않은 현실과 삶의 무게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그늘 아래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평범한 인간의 일상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라 공감이 가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과연 그곳에 가 닿을 수 있을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독하고 청취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곳. 최시은. 다닥 다닥 다닥, 탕탕탕탕, 쏘악 쏘악 쏘악. 비슷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소리들. 그러다 뭔가가 던져지면서 욕설이 이어졌다. 야이 이놈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그놈의 주둥이를 내가 막 캬 조사불라.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도 욕은 내 귀에 생생히 들어와 박힌다. 나는 그게 엄마의 욕설이란 걸 안다. 오늘은 칼질 소리와 함께이다. 내가 또 미치지. 엄마의 칼질 소리가 사나운 걸로 봐 오늘은 여느 날과 달리 열불이 오르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집은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전쟁터다. 뭘 갖고 저래 또 시끄러운지. 나는 누운 채 중얼거린다. 지끈거리는 머리에서 징소리가 길게 울린다. 긴 징소리에 아픈 머리가 그만 터져버릴 것 같다. 머리맡을 더듬어 휴대전화를 찾아든다. 화면을 본다. 오후 1시 23분.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공부방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 청소를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는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그때 탕탕거리는 소리가 더 요란하게 귀를 때린다. 뭔가가 그만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엄마는 열불의 절정을 칼에다 배설하는 모양이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방문을 민다. 비릿한 냄새가 나를 덮친다. 생선 비린내. 생선이라면 보걸이라. 오늘 5일장인가 황씨 아저씨가 나왔던가 보네. 이곳 상설시장 끄트머리 공터에는 못다 접은 미련처럼 아직 5일장이 선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엄마는 황씨 아저씨 트럭에서 보거를 사온다. 저번 장에는 황씨 아저씨가 안 나왔더라며 서운해하던 엄마였다. 황씨 아저씨는 오직 엄마를 위해서 보거를 싣고 온다고 했다. 이곳에서 보거를 찾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으니까. 엄마는 오늘 보거 매운탕을 끓일 것이다. 엄마의 보거 매운탕은 일품이다. 젊어서부터 그랬다. 나는 천천히 밖으로 나온다. 잠은 깼지만 의식은 취한 듯 몽롱하다. 밤늦게 먹은 약 때문이다. 가위에 눌렸다 깨어난 사람처럼 나는 좀 멍하다. 약을 먹기 전 밤늦게 약을 복용치 말라는 처방전을 약 봉투에서 보긴 했다. 잠시, 정말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처방전을 못 본 척, 아무것도 모른 척, 무지개 빛깔 알약들을 입에 넣고는 꿀꺽 물을 삼켰다. 내일이면 몸이 더 아파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죽기야 하겠는가. 체념 같은 속말도 물과 함께
목젖으로 넘겼다. 개인 사정 운운하며 하루라도 공부방을 쉬었다가는 금세 아이들이 끊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공부방 아이들은 우리 집 양식과 1차적 함수 관계다. 그 엄혹한 관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이므로 나는 아파서는 안 될 일이었다. 더구나 토요일인 내일은 그와 함께 한계령을 가기로 돼 있다. 그와 처음 가는 여행이다. 그것도 1박으로 가는 여행이니 아파서야 되겠는가. 그와의 여행은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다. 그는 며칠 전 일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이번 주말에 겨우 시간이 된다며 여행을 제안했다. 엄마에게는 미리 말을 해두었다. 미친년. 엄마는 대번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얼굴엔 안심의 빛이 묻어났다. 나는 엄마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안심의 빛 때문이 아니었다. 엄마에게 말을 하면서도 되돌아올 말의 종류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남아 맴도는 말은 이번 주말에 겨우 시간이 된다는 그의 말이었다. 겨우라니. 나는 불안했다. 겨우 시간이 되는 이번 주말에도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은 한 주 내내 계속되었다. 엄마에게 한계령 여행을 미리 말했던 것도 그 불안의 끄트머리에서였다. 말이 씨가 되길 바랐다고나 할까. 물론 외박을 해야 하므로 어떤 말이든 엄마에게 해야 했다. 이혼을 하고 돌아온 40 먹은 딸이지만 변명일지라도 외박의 사유쯤은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엄마일지라도 접선이 되다 말다 하는 낡은 전기선처럼 엄마의 되뇌신경 세포들은 엉망이다. 갈수록 그 불량스러운 접속은 나의 인내를 요구한다. 인내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두렵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제 서로의 법적 보호자다. 아이들과 전 남편의 보호자에서 나는 엄마와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었다. 4년 전 게임 중독에 빠진 전 남편과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 그 관계만 정리되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듯 했다. 그러나 세상의 어려움이란 파도와 같은 것. 먼저 밀려온 파도를 두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었다. 이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엄마나 아버지가 아닌 새로운 남자와 법적 관계에 놓이고 싶었다. 내게도 남들 같은 안식이 필요했다. 그건 한여름의 조갈과도 같았다. 그를 처음 봤을 때 그는 호수였다. 거친 산을 허덕지덕 넘어온 자가 만났을 호수란 어떤 것이었겠는가. 낮은 산등성이들로 부드럽게 둘러싸인 고즈넉한 호수. 무작정 잠겨들고픈 깊은 정적의 세계. 그 정적의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미러들. 내 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호수의 잔잔한 수면 아래로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 산을 넘느라 너무 지쳐 있었던 탓이었다. 호수에도 복병은 있었다. 그에게 깊게 내려앉을수록 나는 자꾸 불안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나는 평화로운 호수의 아득한 아래를 보았다. 깊은 그곳엔 얼기설기 엉킨 것들이 서로의 다리를 칭칭 부여잡고 진흙의 무거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속과 달리 표면의 고요가 지나친 사람이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땐 그가 나의 깊은 오지에까지 침범해 잔뿌리들을 찬찬히 뻗어두고 있었다.
나보다 9년을 먼저 산 그의 노련한 잔뿌리들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질겼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단단치 못한 내 마음이 문제였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잔뿌리들이 사라질까 불안하기까지 했으니 호수의 진실을 알기 전 나는 그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연 적이 있었다. 3년이나 알았으니 이제 그만 법적 관계가 되고 싶다고. 내 상황이 그게 말이야. 발뺌도 아닌 애매하고도 고요한 말이었다. 나는 서운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어쩌겠는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상황이 좋아진 건 없다. 겨우 시간이 된다는 그의 말이 애매한 말을 했던 그때처럼 잊히지 않는 불온처럼 다시 생각난다. 얼마 만의 기회인데 아프고 싶지 않다. 나는 씻기 위해 욕실로 향한다. 고개를 돌려 힐끔 주방 쪽을 본다. 개수대에 쏟아놓은 보거가 여러 마리다. 엄마도 나의 기척을 느꼈는지 휙 뒤돌아본다. 오늘도 화장이 짙다. 지금까지 화장을 하지 않은 엄마를 본 적이 없다. 그것도 매번 짙은 화장이었다. 엄마의 자극적인 입술로 눈이 간다. 붉게 칠한 저 입술에서 주절주절 욕이 새다니 늙은 여자의 추함이 배가 된다. 엄마가 열을 내며 욕을 할 때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나는 조용히 보거를 장만하며 욕을 해대는 엄마를 바라본다. 오늘 엄마 손에 들려있는 무쇠칼은 독이 잔뜩 올라있다. 엄마는 먼저 볼록한 보거의 흰 배를 칼끝으로 푹 찔러 공기를 뺀다. 그러고는 시퍼런 칼날로 보거의 흰 배를 쫙 절개한다. 그러고 나면 보거의 따스한 내장들이 드러난다. 내장들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 칼을 잡지 않은 엄마의 다른 손이 벌어진 보거의 배를 쫙 벌린다. 뭉켜쥐면 금세 뭉클어질 연하고 따스한 내장들. 엄마는 무쇠칼로 등뼈까지 긁어낼 듯 그것들을 쏘악쏘악 훑어낸다. 쏘악쏘악쏘악. 찬 소름이 돋는다. 잠시 후 부엌 수납장 위로 날아오르는 엄마의 무쇠칼. 공중의 공기를 일직선으로 가르고 도마 위의 보거를 곧바로 내리친다. 탕탕탕탕. 흰 살들이 무참히 잘린다. 엄마가 보거를 장만할 때는 꼭 저 무쇠칼을 쓴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저 무쇠칼을 엄마는 가운데가 닳아 움푹 파인 쇳돌에 쓱쓱 갈아 아직도 쓰고 있다. 내가 날렵한 은빛 스테인리스 칼을 사와 내밀며 무쇠칼을 버리라고 한 적이 있었다. 니나 써라. 야시 같은 년처럼 가벼워서 썰리는 손맛이 없다. 며 엄마는 싫다 했다. 썰리는 손맛이 좋은 무쇠칼에 숭숭 도망난 보거들이 오늘 저녁 방아향과 어우러져 침을 고이게 할 것이다. 엄마가 보거 매운탕을 끓이기 시작한 건 아버지 때문이었다. 결혼 전 엄마의 국밥집을 드나들었던 아버지가 뱃일을 갖다가 무심히 던져주었던 보거가 놀라운 맛을 내면서부터였다. 그때부터 엄마의 국밥집에는 보거 매운탕 냄새가 끊이질 않았다. 1살 위인 엄마를 더구나 한 번 결혼한 흠집 있는 여자를 총각이었던 아버지가 아내로 맞아준 것도 아마 보거 매운탕 때문이었으리라. 뱃일을 가지 않고 밤낮으로 술집을 헤매던 아버지는 엄마의 보거 매운탕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곤 했으니까. 어쩌면 보거 매운탕이 아버지를 집으로 불러들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랬으므로
아버지는 뱃일을 나가면 그물에 걸려든 잡어들에서 보거만을 골라냈다. 남들은 깨림칙하다고 꺼리는 보거를 불그레한 고무 바켓스에 죄다 담아왔다. 그때 집에서 풍기는 보거 매운탕 냄새는 뱃일이든 술집이든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신호였으며 집안의 고요와 안녕을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엄마는 보고를 통해 세월 저 먼 곳의 기억을 반추하며 울분을 토한다. 사실 엄마는 보고만으로 세월 저 먼 곳의 기억을 쏟아내는 건 아니다. 옛일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 엄마는 저 먼 기억 속으로 쉽게 빠져든다. 그 기억 속에서 엄마는 독을 키우고 그 독은 아버지와 나를 향해 거침없이 쏟아진다. 주로 독 묻은 욕을 듣는 건 아버지다. 80이 코앞인 아버지는 뇌졸중이다. 몸의 반쪽으로는 신경물질 전달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엄마의 모진 말들은 아버지의 몸 반쪽으로는 전달되지 못한다. 그나마 다행인가. 아직도 엄마의 보고 매운탕을 유달리 좋아하는 아버지. 그러나 이제 보거 매운탕 냄새는 더 이상 집안의 고요나 안녕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안의 고요를 흔드는 화근이다. 나는 그 화근이 무섭고 진절머리가 난다. 맛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엄마의 보거 매운탕을 먹지 않는다. 나는 욕실로 들어서서 머리를 감기 시작한다. 엄마의 칼질 소리와 중얼중얼 풀어놓는 욕들이 샤워기 물소리에 섞여 간간히 들려온다. 아무도 대거리를 하지 않아도 혼자서 저 먼 기억 속을 헤매며 그 누군가에게 욕을 해댄다. 오늘도 욕들은 모질고 독하다. 엄마가 욕을 하며 잠겨드는 먼 곳의 기억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다. 엄마 손에 머리채를 잡힌 채 흐느끼는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억눌린 흐느낌을 안으로 삼키며 끌려가던 그 여자. 저 멀리 두 여자가 엉기어 걸어가는 아스팔트에는 지글지글 열이 올랐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잔뜩 눈살을 찌푸렸다. 따가운 여름 햇살 때문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나는 엄마보다도 그 여자 걱정을 먼저 했다. 엄마, 저 여자 어쩌려고? 귀밑머리가 뽀얗던 그 여자는 가슴이 앙증맞게 볼록했다. 볼록한 가슴 위에 꽂힌 붉은 브로치가 햇살을 받아 어지럽게 반짝였다. 얼마 후 택시가 섰고 택시는 엄마와 그 여자를 태우고 바삐 사라졌다. 한나절이 다 지난 저녁에야 엄마는 대문을 들어섰다. 어디가 많이 아픈 듯 넋이 나가 있었다. 그 여자처럼 머리도 헝클어진 채였다. 힘없이 쪽마루에 털썩 주저앉던 엄마는 내게 찬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했다. 찬물이 담긴 대접을 양손에 받쳐들고 걸어가는 내 손은 불안하게 떨렸다. 불안한 내 손에서 대접의 찬물은 찬물결을 냈다. 그 찬물결을 들여다보며 물이 넘칠새라 나는 조심조심 걸었다. 찬물결은 대접이 엄마의 손으로 옮겨지면서 결국 넘치고 말았다. 엄마의 옷자락이 그 물에 젖었다. 옷자락이 젖든 말든 엄마는 찬물을 벌컥벌컥 달게 빨아넘겼다. 엄마가 찬물을 벌컥대며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또 그 여자 걱정을 했다. 무사하지 않았을 그 여자, 어디로 갔을까? 물 한 그릇을 다 마신 엄마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대로 쪽마루에 모로 누웠다.
시체처럼 누운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던 엄마가 갑자기 움찔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른쪽 눈가로 와르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놀랐다. 엄마에게도 눈물이 있었구나. 놀란 나는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이었다. 저녁 어장을 다녀온 아버지가 엄마를 덮쳤다. 아버지는 몹시도 성이 나 있었다. 소 발바닥 같은 아버지의 거친 손이, 장화 씨는 아버지의 검은 발이 엄마를 사정없이 뭉갰다. 엄마의 얼굴에 붉고 푸른 멍이 얼룩졌던 그날이 그 여자의 뱃속에서 생기다만 아이가 한 줌 핏덩이로 강물에 내려앉던 날이었다. 그보다 앞선 기억은 아버지가 벌리동 시내에 그 여자가 살만한 방 하나를 얻어주고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다. 엄마가 수소문 끝에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부엌에서 발견된 엄마의 보거 매운탕 냄비. 언젠가 아버지는 엄마가 끓여놓은 보거 매운탕을 어장에 갈 때면 늘 들고 다니는 그 불그레한 바켓스에 냄비채 담아간 적이 있었다. 그 냄비를 그 여자의 집 부엌에서 발견한 엄마는 개가 닭을 훌치듯 부엌을 작살내고 나왔다고 했다. 둘이서 만나게 먹었을 엄마의 보거 매운탕. 미친놈, 그걸 와 그냥 갖다 줘. 그때를 더듬을 때면 엄마는 더 모질게 작사를 내지 못한 게 아직도 서운한지 이를 아드득 갈았다. 그러고도 엄마는 보거 매운탕 끓이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엄마의 보거 매운탕은 집 나간 아버지를 돌아오게 하는 명약 같은 것이었으니까. 명약 같은 보거 매운탕을 그 여자에게 먹이고 싶어 냄비채 들고 나갔던 아버지. 아버지는 6살이었던 남동생이 죽자 아들을 꼭 하나 얻고 싶어 했다. 그때 그 여자에게서 긁어냈던 한 줌 핏덩이가 아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날 이후부터 엄마를 향한 아버지의 손찌검은 끔찍하게도 계속되었다. 엄마가 아버지의 손찌검의 세월을 견뎌낸 건 무엇이었을까? 또다시 서방 없는 여자로 남게 될까 두려웠던 것일까? 엄마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에게 그건 무시무시한 공포였을 것이며 그 공포는 내가 떠다준 찬물 한 그릇으로는 씻겨 내려갈 성질의 것이 아니었음을 나는 이제 안다. 엄마는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지금까지 보거 매운탕을 끓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욕실에서 막 나와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 올릴 때였다. 인연에 가시나가 후라이팬을 또 어디다 갖다 놨노? 엄마의 욕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고래고래 악을 쓴다. 매번 프라이팬을 뜬금없이 세탁기 위 선반에 얹어두고는 나에게 그 행방을 묻는다. 뒷베란다 세탁기 선반에 있는 거 아이가? 엄마가 거다 잘 얹어놓잖아. 인연이 후라이팬을 와 거다 얹어놓고 지랄이고 미친년. 엄마는 베란다 문을 힘껏 열어젖힌다. 문이 걸림새를 넘어 반대편 모서리에가 모질게 부딪히며 멎는다. 노인네가 어디서 저런 힘이 나는지. 문이 열리기 무섭게 맨발로 성큼성큼 베란다로 나가는 엄마.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오는 기세가 사납다. 그 기세로 프라이팬을 잘못 얹어 놓았다는 죄명을 씌워 나를 향해 휘두를 것만 같다. 보거들은 어느새 다 손질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가시지 않은 비린내만
집안에 가득하다. 빈속이 울렁댄다. 울컥 뭔가가 올라올 것 같다. 엄마는 프라이팬을 가스불에 얹고는 계란을 깬다. 나를 위해 계란 후라이를 하려는 것이리라. 나 밥 안 먹을 건데. 오늘은 공부방 가는 길에 뭘 하나 사 먹고 말자고 생각했던 터라 엄마의 밥 준비가 달갑지 않다. 처먹어야 힘내서 쪼무레기들을 갈퀴지. 엄마는 기어코 좁은 주방에 상을 펴고 냉장고 문을 연다. 플라스틱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고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아 내려놓는다. 이럴 땐 먹기 싫어도 얼른 몇 숟갈 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 입에서 험한 소리들이 줄줄 샌다. 로션을 바르고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쌓아올린 채 숟가락을 든다. 엄마도 내가 앉은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 바람에 엄마의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역겹게 코를 자극한다. 황가 그놈이 이제 보거 안 가져올라 카더라. 문디 같은 놈. 선착장에 썩어 문드러지는 게 보건데 누가 그런 거 돈 주고 살까봐. 내 있기네 사주지. 썩을 놈. 나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엄마에게 보거 매운탕은 이제 위험한 일이다. 아니래도 내가 황씨 아저씨를 만나 엄마 사정을 얘기하고 보거를 그만 가져오라고 할 참이었다. 대충 몇 숟갈 뜨고 일어선다. 차려놓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엄마는 주절댔지만 그럴수록 나의 식욕은 오그라든다. 계란 프라이도 그대로 남겼다. 엄마는 연신 뭐라 중얼거리며 남은 계란 프라이를 손으로 집어 올려 입으로 가져간다. 덜 익은 노른자 일부가 엄마의 입으로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녹익은 고름처럼 뚝뚝 떨어진다. 일부는 엄마의 천박한 붉은 입술에 얼룩처럼 묻는다. 쩝쩝쩝쩝. 엄마는 소리내어 계란 프라이를 씹어댄다. 소가 여물을 씹는 소리가 저럴까. 부끄러움이나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늙은 인간은 동물에 가깝다. 엄마는 노른자가 묻은 붉은 입술을 손바닥으로 쓱 뭉개듯 닦아낸다. 늙은 동물의 쪼글쪼글한 손바닥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지저분한 혼합물감처럼 섞인다. 지저분한 혼합물감이 묻은 손으로 엄마는 상을 치우기 시작한다. 어서 공부방으로 내려가야지. 나는 될 수 있는 한 집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한다. 공부방 수업이 끝나도 엄마가 잠들었다 싶을 때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허사일 때가 많다. 조심해서 현관문을 여는데도 엄마는 귀신같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 자다 깬 얼굴로 방문을 밀고 나온다. 추운데 와 이제 오노. 아주 가끔 근심 어린 눈빛을 가진 어미의 모습으로 나를 맞기도 한다. 엄마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근심 어린 눈빛을 가진 어미고자 했을까? 엄마에게는 전 남편에게서 얻은 아들이 둘 있었다. 전 남편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고 나자 엄마는 어린 두 아들을 고아원에 맡겼다. 먹고 살 일도 막막했지만 그때 엄마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이 급한 상황이었다. 고아원에 맡겨진 두 아들 중 큰아들은 어려서 뇌종양으로 죽었다. 그리고 남은 작은 아들은 지금까지도 엄마를 찾아오지 않는다. 서울 어디에선가 애딸린 뚱뚱한 과부와 살고 있다는 소식만 한다. 내게도 오빠가 있다니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그 오빠가 보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사춘기 무렵 오빠에 대한 생각은 더욱 절실했다. 엄마는 그 오빠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다. 때로는 아버지의 그 단호한 거절의 말들을 떠올리며 엄마는 핏발선 욕을 퍼붓기도 한다. 간혹 아버지가 복장 터지는 소리 그만 짓거리라는 투로 입에 갇힌 말들을 웅웅거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손에 잡히는 무엇이든 아버지를 향해 던진다. 오늘처럼 칼을 쥐고 부엌에서 뭔가를 장만하다가도 아버지가 대거리를 해오면 칼을 손에 쥔 채로 삿대질을 한다. 의사는 초기 치매라 했다. 악화되기 전에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원했다. 나는 의료기관을 알아봤다. 꼭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치매락 하더라. 병원에 가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펄쩍 뛰며 목을 놓았다. 인년이 지 팔자 고치려고 사람 잡네. 멀쩡한 지엠이 노망 들었다고 병원에 처맞고 지는 시집 갈랐고 이 환양년이. 병원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가 와서 아버지를 들쳐업고 그의 차에 실어 병원으로 모셔갈 때는 고맙다고 입에 침이 마르던 엄마였다. 사람 좋아 보이더만 그 사람이 네 좋다고 할 때 마 다 잊어쁘고 시집 가라. 애들이야 지 할매도 지 애비도 있고 우리 다 웃지 안 사라지겄나. 근데 이래 병든 늙은이들 골치 아프다고 장가 올락하더나. 그날 밤 엄마는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서 그렇게 말했다. 오랜만에 보는 진중한 어미의 모습이었다. 엄마는 놀랍게도 그에게만은 서슬퍼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외려 그가 오면 먹을거리들을 잔뜩 내오기도 했다. 특히 그가 엄마의 복음해온 탕을 맛있게 먹을 때는 엄마의 얼굴에 불그레한 기운이 서렸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드라이기를 찾아든다. 대충 머리를 말린 후 화장 도구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을 나선다. 오늘도 화장은 내 일터에 가서 천천히 해야겠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베란다로 나가는 게 보인다. 역시 손에는 프라이팬이 들려있다. 승강기에서 내린다. 바람이 승강기 앞 복도까지 사납게 진입한다. 밖은 공습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처럼 바람이 온다. 경비실을 지나 계단으로 내려서려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나를 불러 세운다. 잘 만났네. 302호. 내일 의사들이 이제 우리 아파트로 온다 카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던데 엄마랑 아버지는 꼭 검진받아야 된다 카더라고. 집으로도 연락이 갔을 끼구만. 근데 이번 참에는 돈이 많이 드는 검사도 있고 해서 이거 써오라고 갖다 주던데 이거 써가지고 내일 10시까지 경비실 앞에 나오라 카소. 저녁 7시 이후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카고. 아저씨는 보거 백가죽 같은 흰 종이 한 장을 내민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말을 건네고 용지를 받아든다. 사단법인인 모 의료기관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단다. 나는 흰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쑤셔 넣는다. 아파트를 벗어나 큰 길을 따라 걷는다. 춥다. 경칩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 머리카락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던가 보다. 칼바람에 머리가 얼어버릴 것 같다. 손가락으로 긴 머리칼을 빗어내린다. 손가락이 아스스하다. 오후임에도 햇빛은 수명이 다 된 전구 마냥 맥을 못 춘다. 세상은 온통
푸르죽죽 멍이 든 모습이다. 멍자위가 짙은 저 아래 시장을 지나 육교를 건너면 금호 아파트가 보인다. 그 아파트 상가에 내일 터인 공부방이 있다. 가뭄에 올라오는 콩잎처럼 몇 되지 않는 아이들. 그게 내 수입의 전부다. 그나마 우리를 지탱케 하는 무게중심이다. 조금 더 있기는 하다. 이 사회가 매달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던져주는 40만 원의 생활비, 가벼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생이 굳건한 무게중심을 갖도록 베푸는 삶의 동력음에 엄마는 그 돈이 나오는 날이면 누워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버지를 부득부득 일으켜 세워 조심조심 시장으로 내려간다. 아버지의 온전치 못한 걸음을 독려해 가며 형제 국밥집으로 들어가 국밥을 사 먹는다. 국밥을 든든히 먹어야만 삶의 무게중심이 굳건히 잡히는지 그건 알 수 없다. 몸을 웅크린 채 육교를 막 오르려는데 가방에 든 휴대전화가 울린다. 나는 가방을 맨 채로 안을 더듬어 휴대전화를 찾는다. 그러나 벨소리만 차지러질 뿐 손끝으로 휴대전화는 쉽게 잡히질 않는다. 안 되겠다 싶어 나는 어깨에 맨 가방을 얼른 내리고 입구를 연다. 휴대전화를 찾아든다. 액정 화면을 본다. 그다. 여보세요? 자동차 소음 탓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어딘데 그래 목소리가 크노? 마른 나무토막 같은 그의 목소리, 그의 고요는 변함이 없다. 출근하는 길 무슨 일인데? 나는 한껏 목소리를 낮추고 혀를 부드럽게 굴려 대답한다. 묻자노 일요일에 일이 좀에 있을 것 같네. 한계령 가서 1박 하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저녁 늦게 내려오면 안 되겠나?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에 내가 집으로 갈게. 거서 자고 일찌감치 출발해서 저녁쯤에 나 내려오자. 안 갈 수는 없는 일 아이가. 내 입에서 다음에 가자는 말이 나오길 바라는 말투다. 겨우 시간이 날 것 같다던 그의 말에 불안해하던 내가 떠오른다. 놀라운 촉중률이다. 그와 오래 산 부부처럼 그를 향한 나의 짐작들은 이제 대체로 맞아간다. 서로 익숙해진다는 것에는 이런 종류의 놀라운 적중률도 포함되리라. 할 수 없지. 그럼은 일찍 출발해보지 뭐. 알겠다. 나중에 집으로 온나. 좀 전과 달리 내 말은 시큰둥하니 닫혀버린다. 한계령을 당일로 갔다가 오기에는 바쁠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렇게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데 그렇게라도 이번 겨울에는 한계령에 가고 싶다. 눈이 오지 않는 이곳 겨울은 인정머리 없이 춥기만 하다. 가끔 눈이라도 내렸으면 좋으련만. 꼭 눈이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시인이 꿈이었던 남자친구와 겨울 한계령을 간 적이 있었다. 대학 4학년 겨울이었다. 가난한 남자친구는 앞으로도 가난한 시인으로 살아갈 자신의 운명에 나를 끌어들이지 않으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그 운명에 끼어들고 싶었다. 그랬으므로 한계령 여행은 나의 계산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나였다. 남자친구는 며칠을 망설이며 대답을 미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괜찮겠냐며 물음으로 긍정의 대답을 했다. 그 겨울 눈 덮인 한계령은 놀라웠다. 모든 사물의 경계를 지워버린 흰 빛들의 침묵. 그곳에는 경이로운 하얀 침묵의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흰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커다란 흰 침묵의 세계에 그 어느 것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하여 흰빛 아래의 것에 대해 누구도 묻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 경이로운 침묵의 세계에 압도되었다. 그 압도는 나를 한없이 따스하고 편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어떤 선을 넘어 다른 세계에 이른 것만 같았다. 그곳에서 왜 형제인 오빠는 왜라는 경계를 지우고 그냥 오빠였으며 6살의 창백한 얼굴로 세상을 뜬 어린 남동생은 그 여자의 몸에서 생기다만 붉은 핏덩이였다. 그 붉은 핏덩이 강물에 내려앉아 얼마나 오래도록 물살에 몸 씻기는 세월을 보냈을까. 그 세월을 다 지나 이렇게 흰 눈으로 내려 너와 나를 지우는 것이리라. 그리하여 그 여자가 곧 엄마가 되었고 엄마가 곧 그 여자가 되었다.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은 엄마의 전 남편이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는 엄마를 찾아온 오빠를 환한 얼굴로 맞아들였다. 그 곁에서 엄마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오빠의 흰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다. 그곳 한계령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했다.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저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눈 속에 묻혀 얼어버린다 해도 눈부시고 맺힌 데 없는 그 망라의 세계에 있고 싶었다. 드넓은 흰 망라의 세계에서 우리도 그날 밤 처음으로 하얗게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는 데는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우리는 그곳을 내려와야 했고 나는 남자친구의 운명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 한계령에 다시 가고 싶다. 가서 모든 경계를 지운 흰 침묵의 세계에 묻혀보리라. 엄마가 그 옛날 마셨던 한 그릇의 찬물처럼 한계령에 내린 찬눈을 입안 가득 삼켜보리라. 벌써 가슴이 설렌다. 설레는 마음으로 상가 입구로 들어선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되어 상가 역시 낡고 지저분하다. 세탁소를 지나 2층 계단을 오른다. 오늘은 교재 주문을 해야 하는 날. 그래야 월요일 오전에 교재가 도착한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주문을 해야겠다. 열쇠를 비틀어 공부방 문을 연다. 늘 그렇듯 고인 공기에서 곰팡이 냄새가 밀려 나온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들을 조금씩 연다. 춥지만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방에서 화장품이 든 파우치를 꺼내 화장을 한다. 나의 화장은 언제나 였다. 신부 화장도 그랬다. 엄마의 짙은 화장에 질린 탓이다. 대충 화장을 끝내고 휴대전화를 꺼낸다. 여보세요? 해법 수학입니다. 깐깐한 최 실장이다. 금오지구입니다. 교재 주문하려고요. 금오지구? 며칠 전 김수현 씨가 금오지구 폐점할 거라고 전화로 말하지 않았나? 저번 주 월요일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재 안 들어가는데 전화하신 분 김수현 씨 아닌가요? 보자. 폐점한다고. 그래, 여기 접수돼 있네. 거기 적고 장류 지역에 새로 가맹점 낼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후딱 전화를 끊는다. 엄마 손에 들려있던 프라이팬이 내 머리를 후려친 것 같다. 가슴이 뛰고 눈에 뭔가가 들어온 듯 따끔거린다. 뭐, 김수현이 폐점 신고를 했다고? 내 밥줄을 지가 쥐고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 나는 얼른 휴대전화를 연다. 전화번호 목록에서 김수현을 찾는다. 통화 버튼을 다급히 누른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른다. 내 번호를 알아보고
일부러 안 받는 것이리라. 나는 1층 세탁소로 달려 내려간다. 세탁소 정 사장에게 전화 좀 쓰겠느라 말만 던지고 다짜고짜 유선 전화기를 집어든다. 11개의 버튼을 누르자마자 긴 신호음이 들려온다. 신호음은 저 먼 곳을 깊숙이 파고든다. 나는 신호음이 끝날 때까지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끝내 신호음은 안내멘트에가 닿는다. 나는 다시 버튼을 누른다. 마찬가지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세탁소를 나와 2층 공부방으로 올라온다. 김수현의 명의로 있는 아이들과 권리금, 시설비를 합쳐 500만 원을 주고 시작한 공부방이었다. 시설이라고 해봐야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내게 중요했던 것은 김수현의 명의였다. 김수현은 내가 왜 자기 명의를 빌려 공부방을 하는지 잘 안다. 혼자 힘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나 또한 악성 빈혈이 있어 힘든 일을 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궁여지책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까다로웠다. 아버지의 병세를 증명해야 할 서류가 필요했고 재산 내역과 총수입을 증명해야 했다. 아버지가 다녔던 병원에 갔다. 의사에게 돈을 건네며 최악의 진단서를 부탁했다. 주민센터 김 주사가 수차례 집으로 찾아와 여러 정황들을 살폈다. 이혼할 때 위자료나 분할받은 재산은 없었습니까? 이혼 안 해줘서 소송 낸다고 빚만 졌는데요. 김 주사는 입을 다물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뒤 김 주사가 주민센터로 나오라고 했다. 김 주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도장을 찍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픈 부모 모시려면 많이 힘들겠네 얘. 어쨌든 힘내시고. 그래도 돈은 벌어야 했다. 월 4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혜택을 받으려면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서는 안 되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내가 들인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수입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과외를 물색하고 다녔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때 공부방을 하고 있던 친구 정은이 내게 김수연을 소개했다. 절대 애 둘 키우려면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이제 일도 하기 싫고 아프기도 하고 그이도 집에 들어앉으라고 하고 절대 이제 일 안 할 거니까 안심하고 일하세요. 속사포처럼 이어지던 김수연의 차진 말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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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라는 말을 잘 쓰는 인간일수록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돈 500에 인간이 이리도 더러워지는지. 500만 원을 뽑아내려면 아직 깜깜한데 폐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은한테 전화를 한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내 말은 두서없이 튄다. 정은은 내 말을 얼른 알아듣질 못한다. 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좀 전 말들을 천천히 늘어놓는다. 말의 중간쯤에 정은은 일의 내용을 알아듣는다. 내 말을 자르며 놀란 목소리를 질러 넣는다. 제가 지금 연락을 해보겠노라며 급히 전화를 끊는다. 얼마 후 정은에게서 전화가 온다. 전화 안 받는데 네 전화 말고 다른 전화로 함 해봤나?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김수연 집은 어딘데? 맞다. 그 사람 장유로 이사했다고 누가 그러던데 장유 어딘지는. 나는 정은에게 집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는다. 곧바로 김수연에게 다급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 폐점 신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급히 연락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더욱 조갑증이 인다. 아이들이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은 좀 채 진정되지 않는다. 수업은 둘뿐인 초등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띄엄띄엄 이어진다. 밤 10시쯤 되어서야 중학교 2학년 수업을 끝으로 공부방에서의 하루 일과는 마무리된다. 오늘은 수업할 기분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공부방을 오가며 종종댄다. 얼마 후 은빈이와 춘희가 명랑하게 인사를 하며 공부방으로 들어선다. 아이들은 교재를 꺼내 책상에 소리나게 펼치고는 가방을 뒷자리 책상에 던진다. 둘이 앉은 자리로 내가 의자를 들고 다가앉는다. 심란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아이들 책상 위에 얹어둔다. 숙제를 확인하고 오늘은 두 자리 곱셈식을 할 차례다. 그러나 도무지 힘이 나질 않는다. 입을 떼기조차 싫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마음을 다독이며 겨우겨우 설명을 한다. 그때 책상에 놓인 휴대전화에 진동음이 울린다. 얼른 화면을 본다. 집이다. 전화를 받지 않고 얼른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애들이 휴대전화가 든 주머니에 시선을 붙받고는 눈을 떼지 않는다. 오래도록 울어대는 진동음.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든다. 인연이 후라이팬을 쓰고 어디다 갖다 놨노? 그래가 뭔 놈의 애들을 갈킨다고? 다짜고짜 날아드는 천둥 같은 엄마의 목소리. 전화를 받은 내가 잘못이다. 베란다 세탁기 위 선반에 있잖아. 나는 한껏 솟는 성질을 죽이고 목소리를 낮춘다. 미친년, 그거를 와 그다 갖다 놓고 지랄이고. 나는 후딱 전화를 끊는다. 수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김수연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틈틈이 내가 연락을 해본 것도 수십 차례다. 그에게 전화를 해 김수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전화를 해보라고도 했다. 그 역시 전화가 안 된다고 했다. 김수연의 공부방을 인수하기 전 그의 명의를 빌려 가맹점을 내볼까 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신용불량자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만났고 이혼도 했다. 이혼한 것은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그때 알았다. 세상을 얕게 살지 못하는 것도 병이 아닐까. 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이혼한 사실만 알고 있는 엄마에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사람 좋아 보이던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내가 늙고 병든 부모를 가진 게 약점이라면 그의 약점은 신용불량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동등했다. 그 동등함이 사랑보다 더 단단하게 우리를 묶을 것이다. 서로 그런 조건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갈 수 없으니. 이혼을 하자마자 그의 전 부인은 연하이자 그의 후배인 미혼남과 재혼을 했다고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결혼 12년 동안 챙긴 돈만 몇 억이었다고도 했다. 어린 자식들도 데려가지 않았다. 완벽한 배신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전 부인이 다시 이혼을 하고 그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했다. 그 소식은 그의 친구를 통해서 들었다. 그의 친구는 그녀가 몇 달 전 부친이 죽고 나서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얘기도 했다. 묻어두었던 선산이 덜컥 황금알을 낳은 것이라며
그의 친구는 아주 부러워했다. 나는 그가 그 사실을 먼저 말하기 전에는 모른 척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그녀가 내게로 전화를 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알 수 없었다. 헤어져 달라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이와 다시 합쳐야겠다고 했다. 당신도 애가 있으니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이는 내가 사는 집으로 딸을 데리고 자주 찾아온다. 오면 꼭 자고 간다. 부부로 살았던 인연과 몇 년 사귄 인연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 빛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설치느냐 등등. 그녀는 나를 물리쳐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듯 시종 전투적인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나는 그에게 전 부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진심을 알고 싶다고 진중히 말했다. 내가 참 빛에 시달린다마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절대로. 그는 나를 안으며 절대를 말했다. 그때 일이 마음에 부대꼈는지 그는 생각지도 않은 여행을 가자고 했다. 그것이 내일이다. 내일은 그와 함께 한계령을 간다. 꿈만 같은 일이 내게도 있을 모양인데 신통난 계모처럼 김수연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다. 보거 때문이었는지 엄마도 수업 중에 또 전화를 해 아각대며 내 심장을 긁었다. 뭐? 내일 그놈하고 오대로 여행을 간다고? 마 살림 차려 살아라. 우리는 마 죽을란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골치 아프다고 그놈이 장가올라 하겄나? 안 그렇나? 그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 자신의 말만 고함치듯 내뱉고는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으니 오늘은 보거가 나까지 열불을 오르게 한다고 내가 보거 매운탕에 숟가락이라도 담근다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는 끓어오르는 속말을 어금니에서 잘금잘금 으깬다. 오늘은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몇 차례의 전화가 더 오리라. 엄마는 끝내 삭지 않는 화를 이렇게 다스리곤 했으니까. 수업은 모두 끝이 났으나 나는 귀가를 서두르지 않는다. 우두커니 앉아 답 없이 흩어지는 생각에 나 역시 부유한다. 패점이라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겁게 입을 닫아버린 노승처럼 김수연은 어떠한 연락도 없다. 엄마에게서도 그 후 더는 전화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다. 너무 열불을 내다가 전처럼 부엌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나. 휴대전화를 다시 연다. 통화 버튼에서 김수연을 맥없이 누른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이젠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나쁜 년. 다시 감정이 바글바글 끓어오른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친다. 얼마 후 소용돌이를 잠재우듯 전화기가 운다. 뭐대고 집에 안 갔으면 내가 데리러 가고. 여전히 굴곡 없는 목소리. 건조하기까지 하다. 여기 공부방. 나 역시 건조하게 대답한다. 그의 차에 실려 집으로 오는 내내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현관문을 열자 보거 매운탕 냄새가 진동을 한다. 집은 무덤 속 같다. 모두 자는 모양이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와 함께 내 방으로 들어온다. 대충이라도 씻어야 하는데 엄마가 깰까 그냥 자기로 한다. 엄마가 깨면 일은 더 복잡해진다는 걸 그도 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어정 서 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그가 고개를 주걱거린다. 편의점에 들러 사온 족발과 소주를 펼치고 앉는다. 그가 소주병에 뚜껑을 따고 2개의 종이컵에 소주를 따른다.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소주를 마신다. 독한 소주는 달게 넘어가 속을 훑는다. 빈속이 싸해지더니 얼얼한 취기가 올라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엄마가 일어나서 내 방문을 열지 않는다. 여느 때 같으면 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자다 일어난 얼굴로 뭐라고 중얼거렸을 텐데 하루 종일 스스로의 화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든 모양이다. 그가 나무젓가락으로 족발을 한 점 집어내민다. 어쩐지 오늘은 내키지 않는다. 이유 없이 그에게 화가 난다. 아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화가 치밀고 억울하다. 나는 내 잔에 소주를 채운다. 그것을 망설임 없이 한 번에 털어넣는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위로의 속말을 한다. 내일은 한계령 가는 날, 한계령 가는 날. 기분이 한결 누그러진다. 나는 그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취기 탓일까? 오늘따라 그는 더 늙어 보인다. 신용불량자인 그가 더 늙어 보이는 것도 오늘은 불쾌하다. 게임 중독자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신용불량자와 법적인 관계가 되지 못해 안달을 해대던 나도 오늘은 심히 못마땅하다. 단추는 어디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것일까? 잘못 끼워진 단추의 파장은 도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어쩌면 옷은 애초 단추가 잘못 달린 불량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매번 불량품에 매달려 단추를 채우려 버둥거렸던 것이리라. 나는 비워진 내 술잔에 얼른 또 소주를 따른다. 그리고 한 입에 마셔버린다. 놀란 그가 왜 그러냐며 파투 다가와 앉는다. 거푸 술잔을 비우는 내가 불안해 보였는지 그는 소주병을 옷장 옆 골진 곳으로 치워버린다. 이래 마시다가는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난대이. 김수현이한테서 연락이 오겠지. 그 여자도 뭔 사연이 아니겠나. 패저말락하면 500 내놓고 하락하지 뭐. 그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내 삶의 연결망들도 엄마의 손상된 뇌세포들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옆에 앉은 그의 삶 또한 나와 다를 게 또 뭐겠는가. 손상된 뇌세포들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의사는 말했었지. 나락 같은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는다. 바람 새는 풍선 마냥 온몸에 힘이 빠진다. 나는 옷을 입은 채로 슬며시 몸을 기울여 눕는다. 그 옛날 쪽마루에 모로 누웠던 엄마가 어쩌면 나인 것만 같다. 그래서였을까? 그 옛날의 엄마처럼 나도 눈물이 난다. 두 딸의 꽃잎 같은 얼굴이 눈물에 어룽된다. 전 남편이 끝내 놔주지 않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천사 같은 나의 딸들. 게임 중독에 빠진 아빠 밑에서 여린 너희들이 끼워야 할 삶의 첫 단추는 얼마나 힘겨운 것이겠는가. 게임 중독에 빠진 아빠도 떠나버린 엄마도 너희들에겐 단추의 위치가 잘못된 불량품이리라. 모래밭에 부려놓은 씨앗들처럼 나는 내 딸들이 불안하고 안쓰러우며 못내 미안하다. 그 생각들에 쌓여 오래도록 나는 꿈쩍을 않는다. 그런 내가 잠이 든 줄 알았던지 그는 베개를 꺼내 내 머리 밑으로 집어넣는다.
그대로 잠이 든 것 같았다. 내가 심한 갈증을 느껴 눈을 떴을 때 내 몸에는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 그도 내 옆에서 옷을 입은 채로 코를 골고 있었다. 일이 고된 모양이다. 그는 건물 철거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회사에서 일을 한다. 영업이든 현장의 일이든 대중이 없다고 했다. 이번 건물은 덩치가 커서 일이 끝나면 제법 돈이 떨어진다고 했다. 경기 침체 때는 고철값이 장난이 아니라고도 했다. 고철 같은 그의 인생도 장난 아니게 값이 좋아 하루빨리 신용불량자라는 붉은 딱지를 뗐으면 좋겠다. 소리 죽여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온다.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 물병을 찾아들고 다시 내 방으로 온다. 엄마가 깰까 물컵은 찾을 생각도 않는다. 내 방으로 와 선체로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신다. 찬물이 온몸으로 전류 같은 향기를 전한다. 나는 물병을 책상 위에 얹고 다시 자리에 눕는다. 흐릿한 어둠 속에 펑퍼짐한 김수현의 면상이 떠오른다. 집을 찾아가든 장유 가맹점을 찾아가든 무슨 결단을 내야겠다. 생각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였다. 삐릿삐릿. 나는 내 휴대전화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다. 김수현에게서 온 문자일까 싶어 바삐 머리맡에 던져둔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꺼낸다. 그런데 아니다. 그에게 온 문자 메시지다. 이 밤에 누가 문자를 보냈을까? 나는 못 들은 척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본다. 눈을 감는다. 눈을 감아도 신경은 그의 휴대전화에 가 닿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잠이 달아난다. 만류의 말과 행동의 말이 내 속에서 치열하게 오간다. 끝내 마음은 행동의 말로 기운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방바닥에 놓인 그의 휴대전화를 찾아 연다. 3천만 원 입금시킨 거 확인했어요. 우선 급한 거부터 해결해 보소. 급하면 또 보낼게. 언제 또 올 건데? 그의 전부인이다. 그에게 돈을 보낸 모양이다. 3천만 원. 나는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금전적 편의를 위해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인지.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든 채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속을 알 수 없는 얼굴이 여전히 호수 같다. 호수 같은 저 얼굴로 나와 그녀에게서 육체와 돈을 번갈아 인출해내는 재주 좋은 남자가 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천둥처럼 내 머리를 스친다. 두 여자를 오가느라 얼마나 분주했을까. 두 구멍에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맛이란 또 얼마나 오죽했을까. 이것이 신용불량자인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방식이란 말인가.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호수의 잔잔한 저 수면 아래로 그는 뭘 더 숨기고 있는 걸까? 순간 손에 든 휴대전화로 그의 얼굴을 힘껏 내려치고 싶어진다. 그리하여 잔잔한 호수의 수면에서 파도 같은 피가 솟구치는 걸 보고 싶다. 그 피를 보고 나면 그를 놓을 마지막 말이 내 안에서 뜨겁게 용솟음 칠 것 같다. 내 안에 질기게 박힌 그의 뿌리가 말끔히 뽑힐 듯하다. 그러나 나는 이내 두려워진다. 혼자가 된다는 것. 저 먼 기억 속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뜨거운 태양 아래를 바삐 걸어가던 엄마가 뚜렷이 떠오른다. 나는 다시 그녀의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본다. 삭제를 눌러 메시지를 지운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휴대전화를 처음 있던 곳에 내려놓고 조심조심 내 자리로 와 눕는다. 내일은 그와 한계령 가는 날. 나는 이 말이 박하양 같다고 중얼중얼 우겨본다. 고개를 돌려 잠든 그를 바라본다. 마르고 고단한 얼굴이다. 당신이 먼저 떠날 수도 있겠네. 눈이 그치고 드디어 날이 맑겠어. 당신은 낮에 불던 칼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핥히고 지나간다. 눈을 먼저 뜬 건 그였다. 그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추워서 잠이 깼는데 벌써 6시가 넘었다며 출발을 재촉한다. 그답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니 다음에 가자는 말을 할 법도 한데 끝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와 함께 밖으로 나온다. 우리가 현관을 나올 때까지 안방에서는 어떤 기척도 나지 않았다. 어제 노인네들이 얼마나 푸닥거리를 했으면 저럴까 싶었으나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다. 그의 차에 오른다. 어젯밤 그녀의 문자 메시지가 생각난다. 응답을 기다리다 그녀는 다시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3천만 원을 보냈다는 그녀의 메시지를 받고도 그는 나에게 고요한 얼굴을 해보이겠지. 나는 부서져라 힘껏 차문을 닫는다. 폭설이 왔으면 좋겠다. 목욕탕에서 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할 즈음에야 새벽 이내가 거친다.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차창을 따라오는 하늘은 잔뜩 흐렸다. 정말이지 눈이 올 듯하다. 그는 가까운 휴게소에 들러 아침을 먹자고 한다. 우리는 언양 휴게소에 들러 아침을 먹었다. 이른 아침임에도 등산객들로 휴게소는 제법 붐볐다. 언양 휴게소를 지나 조금 더 달렸을까?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겨울 바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왔다. 파도가 사나운 검푸른 바다에는 엄마의 울분 같은 포말이 허옇게 일어났다 사라지곤 했다. 차가 후포 휴게소를 지날 즈음이었다. 나는 가방에 들고 온 엄마와 아버지의 건강검진 동의서가 생각났다. 나는 급히 집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엄마가 없을 때는 아버지가 늦게라도 전화를 받곤 하는데 이상한 일이다. 경비실에서 사람이 올라와 엄마, 아버지를 벌써 데려간 것일까? 엄마의 휴대전화 번호 단축키를 누른다. 역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검진이 시작된 건가? 보호자 동의서 없이도 건강검진이 가능한 모양인지 통화를 못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손에 움켜쥐는 나를 그가 힐끗 돌아본다. 와, 전화가 안 되나? 나는 아무 대답도 않는다.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눈을 감는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전화가 울린다. 나는 혹 김수현인가 싶어 얼른 통화 버튼을 누르며 자세를 고쳐 앉는다. 아이고, 박영숙이가 맞나? 302호. 이게 뭔 일이고? 집에 일 났어요, 일. 네, 살다가 이런 일은 또 처음 본데. 흉측도 하지. 경비실 아저씨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울듯한 소리를 토한다. 엄마, 아버지가 가스야. 하도 사람이 안 내려오고 인타폰도 안 받아서 올라갔더만 문이 안 잠겨 있더라고. 그래 내가 들어가 보이. 119가 와서 실어 갔는데 내가 보이기네 벌써 아이던데. 어데요? 퍼떡 집에 오소. 네, 알았습니다. 엄마가 깰까? 너무 신경을 썼던 탓일까? 나오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그에게 차를 돌려줄 것을
다급히 말한다. 그가 왜 그러냐고 서너 차례 물은 뒤에야 나는 겨우 대답을 한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네. 넋이 나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건지 그는 차를 돌리지 않는다. 차 돌리라고.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른다. 알았다. 저 말도 어쩌면 저리 고요할까. 그는 차를 돌린다. 다시 휴대전화가 울린다. 119 박경장입니다. 박영숙 씨 맞습니까? 네. 신고받고 대학병원에 모셔왔는데 의사가 독소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보호자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뭘 드셨는지 아십니까? 방에 상이 그대로 있던데요. 나는 얼른 보거 매운탕을 떠올린다. 보거 매운탕요. 그거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엄마는 지금까지 보거 매운탕을 수백 번도 더 끓인 보거 전문가가 아닌가. 엄마는 보거의 내장에 위태롭게 박힌 독소들을 말끔히 제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으므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엄마의 보거 매운탕에서 독을 삼킨 적이 없었다. 그 독을 엄마, 아버지가 삼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보거를 손질하며 유난을 떨던 엄마가 떠오른다. 그때 엄마의 손상된 대뇌 신경세포들은 어떤 생각들을 교류하고 있었기에 보거의 독소들을 긁어내지 못했단 말인가. 세포들의 접선이 불량스럽긴 해도 그 정도는 아직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여전히 잔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얼굴. 나는 이제 저 얼굴이 섬뜩하다. 정신이 온전할 때면 엄마는 저 얼굴을 두고 사람 좋아 보이더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었지. 차창 앞으로 다가드는 무거운 하늘은 금세 울음을 놓을 아이 같다. 울음이 터지듯 와르르 눈이 쏟아질 듯하다. 한계령에는 벌써 눈이 내리고 있으리라. 그때처럼 눈부신 침묵의 흰빛들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지우겠지. 엄마, 아버지가 간 그곳도 경계가 지워진 흰빛의 세상일까? 그런데 나는 왜 눈물이 나지 않는지.